그림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91년 영국입니다. 허름한 오두막에 의사가 왔습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엄마는 식탁에 엎드려 있고 아빠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죠. 의사는 쪼그려 앉아서 아이를 들여다봅니다. 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걸 보면 저 자세로 밤을 꼬박 새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1891년입니다. 항생제도 수액도 중환자실도 없어요. 저 의사가 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30년이 넘도록 이상적인 의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의사가 왜 최고의 의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인류가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로 병을 알아왔다는 걸 봤죠. 그렇다면 그렇게 앓는 사람을 돌보는 쪽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오늘은 돌봄의 사회사입니다. 돌봄의 뿌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마음이에요. 살아남으려면 나를 지켜야 하고 자손을 남기려면 아이를 돌봐야 하죠. 처음엔 가족과 이웃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인구가 늘고 마을이 커지면서 돌봄에도 전문가가 생겨요. 지난 편에서 봤던 그 무당이 첫 번째 전문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돌봄의 신이 여럿 나오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둘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게이아. 지난 편에 나온 그 신전의 주인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죠. 이 남신은 병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딸인 히게이아는 여신인데 앓는 사람을 돌보아서 스스로 이겨내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는 고침, 하나는 돌봄, 하나는 다스림, 하나는 보살핌이죠. 의사학자들은 의학의 역사 전체를 이 두 신의 끊임없는 시소 게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대는 고치는 쪽으로 확 기울고 어떤 시대는 돌보는 쪽으로 돌아오고요.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짐작해 가시죠. 저 의사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걸 합니다. 밤새 곁에 있어주는 것, 고침이 불가능해진 자리에서 돌봄이 드러난 순간을 저 그림이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일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쪼개집니다. 서양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내과와 외과가 갈라졌어요. 내과 의사를 뜻하는 피지션은 자연을 뜻하는 피지스에서 왔습니다. 대학에서 자연과 몸을 학문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면 외과 의사, 서전은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도제로 들어가서 손기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는 아는 것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외과 의사는 아는 것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한쪽은 설명하는 일, 다른 한쪽은 개입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둘이 하나의 의학으로 합쳐진 건 놀랍게도 최근입니다. 전신마취와 소독이 나와서 수술이 안전해진 19세기 이후예요. 쪼개진 건 진료만이 아닙니다. 돈도 쪼개져요. 고대 그리스에는 공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급여를 받고 시민에게는 무상으로 진료해주는 그런 의사들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열리면서 이 의사들이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와 환자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납니다. 의사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죠. 좋아 보이나요? 대신 잃은 게 있습니다.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국가의 보호, 돌봄의 값이 매겨지기 시작한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자, 오늘의 진짜 반전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말, 면역. 예방주사를 맞아서 병을 약하게 앓고 나면 그 병에 잘 안 걸리죠. 영어로는 immunity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를 캐보면 좀 엉뚱한 데가 나옵니다. 라틴어 immunitas. 이건 원래 의학 용어가 아니었어요. 세금이나 공적인 노동 같은 의무에서 면제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자로 쓰면 병을 면한다는 면역이 아니라 부역을 면한다는 면역이죠.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질병의 부담을 세금의 부담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병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눠져야 할 짐이라는 감각이 이 단어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면역을 혼자 안전해지는 일로 생각합니다. 내 몸의 방패죠. 그런데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 접종을 못 받은 사람까지 함께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집단 전체의 방패에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면역은 사실 함께 짊어지는 일, 공역입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두 낱말이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전염병 역자를 쓰는 면역은 질병의 부담을 고르게 나누고, 부역 역자를 쓰는 면역은 공공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 불평등을 키웁니다. 오늘날 복지국가 대부분은 돌봄을 공적 영역에 두는데 미국이 거의 유일한 예외죠. 미국 의사들은 아주 강한 면역 상태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 소송에 시달립니다. 공적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공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공중보건과 사회의학은 바로 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자 학문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그 상투적인 말이 감염병이 줄어든다는 실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영상을 판독하고 로봇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돌봄은 끝나는 걸까요? 미래의 의학을 이야기하는 의사 에릭 토폴은 세 가지 깊이를 말합니다. 깊은 분석, 깊은 배움, 그리고 깊은 공감과 연결. 기계가 분석과 배움의 부담을 가져가면 사람은 오히려 연결과 공감에 더 깊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면역은 혼자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일이다. 돌봄은 나눌수록 커진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몸의 인문학 5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도 만나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맨 처음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킨 그 의사의 그림이 반세기 뒤 대서양 건너에서는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였거든요. 돌봄의 그림이 어떻게 정치의 무기가 되었는지 더 닥터라는 그림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당신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준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일이었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궁금한 정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